일단 현대로템 방위산업 소속이죠. 방위산업 영위하잖아요. 물론 전차도 만들고 플랜트도 짓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탱크 만드니까 방위산업에 속하죠. 그러면 이제 방위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정의는 우리나라 법에서 들고 왔습니다. 나라마다 비슷해요. 이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물자의 연구개발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얘기를 하고, 이 방위산업 물자 등에는 군수품이 포함이 되죠. 대부분 다 군수품이라고 불러요. 이 군수품은 무기체계랑 전력지원 체계로 구분이 돼요. 이 군수품은 봐요. 국방부, 육해공군이 사용하기 위해서 획득한 물품이죠. 이 군수품에 무기가 포함이 되고 전력지원 체계가 있다. 자, 무기체계란 무엇이냐?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기와 함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제반 요소 전체 통합한 걸 얘기한다. 우리가 대체로 무기라고 하면 이제 소총 하나, 미사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업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이제 무기 체계에 속한 거죠. 그 무기 하나는. 그 무기 체계는 무엇이냐? 그 소총 하나를 운용하기 위해서 이제 총알은 소총은 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총알은 필요하고, 그럼 총알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그건 또 전장에서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되고, 얼마나 필요하고, 대체 얼마나 강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미사일의 경우에는 미사일 몸통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미사일에 담겨 있는 발사관, 그리고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그리고 그 미사일을 전시에 쓰는 거잖아요. 그럼 전시가 아닐 땐 보관을 해야죠. 보관하는 곳의 무슨, 예를 들어, 정말 과장하면 뭐 습도 관리 장비, 그 창고, 그리고 전시에 어떻게 꺼내 쓸 건지, 그걸 옮기는 탱크, 뭐 트럭,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가 전장에서 의도한 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을 무기체계라고 하고, 방산에서 얘기하는 무기를 만들고 판다라는 거는 이 무기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전 체계는 뭐냐? 뭐 쉽게 말해서 전투식량 이런 거죠. 이거 하는데 필요한 거 다. 근데 이 무기체계 빼고 전부 다를 얘기합니다. 무기체계 빼고 전부 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면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라고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묶어서 얘기하냐면 두 개를 같이 하는 두 개를 같이 하는 회사들이 방위산업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대체로. 그리고 이건 왜 그렇냐? 서로가 서로의 약간 산업의 태동과 이제 엮여 있어서 그렇죠.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소재를 개발해놨더니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걸 이제 항공기에 갖다 쓴다거나, 항공기에서 만들려고 써둔 건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전투기에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산업 분야가 딱 잘라 구분이 안 돼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이 기업들을 이제 하나로 묶고 있죠. 그 기업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다른 데에 넣는 건 또 많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얘가 민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 군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를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퓨어 방산 매출과 방산 이익을 고려해서 피어 컴프리hen션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강의에서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해외 기업 보실 때 조금 더 중요한 컨셉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방위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산업 특징을 알아야, 앞으로 모델링 하는데도 필요하고, 이거를 왜 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방위산업 비즈니스 모델 이해하는 데까지 이 제반적으로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 고객이 정부인 B2G 비즈니스죠. 고객이 정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떼일 걱정은 없어요. 결제가 느릴 수 있는데 돈 떼일 걱정 없어요. 내가 100억 주겠다고 해서 사업했는데 그거를 안 줄 수는 없어요. 물론 정말 부패한 정부는 안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곳에 있는 주식을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돈 떼일 걱정은 없다. 근데 좀 늦게 받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치랑 정책 리스크는 같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일 때는 이 무기가 필요해. 우리 군사 확 늘릴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안 돼, 안 돼. 군축하고 그건 무기 필요 없어. 다른 거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권에서는 뭐 보조금 100억 주기로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 그 세금 낭비 안 돼. 100억 없애버려. 할 수도 있죠. 요즘 미국에서 뭐 태양광 보조금 날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부나 정치책이 바뀌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준다고 했던 그런 플러스된 돈들 못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왜 한국 방사를 보냐? 왜 한국 방사냐면 경쟁력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 서방 국가에서 비대칭 전력 빼고 뭐 핵 잠수함 이런 거 다 빼고 사실상 국방력 수출 가능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게 한국의 경쟁력을 조금 쪼개서 보면 이 한국은 여전히 해외에선 전쟁 중일 국가거든요. 막 한국 놀러 간다고 뭐 위험하지 않냐 막 이 소리 하잖아요. 이제 어이가 없죠. 근데 엄밀하게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한국 공군 파일럿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 실전을 하고 있는 군대에서 15년 의무공군을 하고 나오니까 그 실력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없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렇게 양질 파일럿이 계속 나오는 나라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해외에서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고, 그리고 재래식 전리에 꾸준히 투자하고 양산이 가능한 나라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사일 사고를 제한, 뭐 핵도 보유 못해. 뭐 미국에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 일본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재래식 전력을 그냥 거의 극한까지 갈고 닦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국방부 별명이 포방부라고 있는데 이제 포를 너무 좋아한다. 모든 걸 다 포로 해결한다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산악 지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산악 지형이 너무 많아서 포로 한 번에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한번 해봤고 해외의 원조를 받아봤으니까 항상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우리가 원조 받던 그 시절부터 무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력이 지금에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한국의 사계절과 산악 지형, 이 조그만 국토에 사막과 고온 다습, 뭐 건조하고 차가운 기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항상 그 이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다 육각형으로 만들어요. 그냥 약간 올라운더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모든 곳에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군 표준을 준용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서구권 표준을 준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국가 연합사령부 체제예요.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한국에 합참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합참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제도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체제예요. 왜냐? 전 세계에서 없어. 이국가 연합사령부 체제는 없어요. 연합군은 있어요. 나토 연합군은 있어. 근데 사령부가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거기에서 전자권을 들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무기 체계들이 미군 표준을 준용해서 만드는데, 미군 표준은 또 뭐예요? 나토가 또 미군 표준을 준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권에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무기를 쓴다. 한국 무기도 보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표준이 호환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무기 막 보냈잖아요. 근데 뭐 독일 포신에 네덜란드 포탄이 막 호환이 안 된다 막 이런 소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일본은 자체 표준을 써요. 일본 수출이 안 되는 거지. 중국 무기 살 거야?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서구권에 수출되는 게 우리 한국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현실점 방위산업 수출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데, 봐요. 서구권, 우리 어쨌건 서구 쪽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구권은 중국이랑 러시아 무기 사요? 못 사죠. 못 사고. 유럽은 이제 돈을 쓰겠다고 하지만 반세기 동안 군축을 했어요. 미국은 중간에 테러 때문에 돈이라도 많이 썼지. 유럽은 안 그랬거든. 제조업이 이게 다 박살이 나 있는데 이거 살리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되겠어요? 아니죠. 엄청나게 필요하고, 우리 일본은 기본적으로 통화헌법이라는 게 꾹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할 정도까지 방위산업이 역수상되기는 조금 어렵다.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라서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사는 건데, 일본은 전쟁을 헌법상 하지 못하는 국가인데 거기서 무기를 사는 게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잘 설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일본도 수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이런 가장 탑다운 레벨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우리가 원래는 유형 1위였잖아요. 국내 개발, 국내 생산. 근데 이제 갑자기 수출국에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이제 정책 기조인데,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대체로 이런 거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굉장히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정리를 해 주신다. 어쨌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출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제일 앞에 얘기했던 건데,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따져야 될 게 많고, 정부에서 수출을 중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수출을 하면 그냥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다.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다.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는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수출이 되는 게 방산기업한테 주식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큰 캐탈리스트, 모멘텀이고 내러티브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현대로템을 사야 되냐 하는 건데, 현대로템 K2 전차 만들잖아요. 탱크잖아요, 탱크. 탱크가 그럼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탱크가 지상병기거든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장갑이 두꺼워야 돼요. 총포탄 방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갑차랑 탱크랑 헷갈리기 쉬운데, 장갑차는 방어력이 없어요. 장갑차는 총알에도 뚫려요. 그리고 이 기동력이 있어야 돼요. 이 2톤, 3톤 되는 무게를 6, 70km 시속으로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앞에 걸 쓸어버려야 돼. 이게 돌진을 위해서 만든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 돌파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직사포. 사거리 한 3, 4km 되는 거, 5km 되는 거. 이제 그 직사로 날아가는 포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장갑차랑 전차랑 차이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전차는 기본적으로 화력이랑 전선 돌파력 때문에 쓰는 병기거든요. 이 체계거든요. 근데 장갑차는 좀 달라요. 이거는 빨리 움직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좀 다르다. 그냥 장갑차에 무장을 다니까 이제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태생적으로 이제 탱크는 어쨌건 험지랑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두꺼운 장갑을 가진 직사포를 단 지상병기다. 그리고 이제 현대전에서 이제 육군 전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전력이죠. 근데 이제 뭐 전차 무용론 얘기가 많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드론 때문에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드론 그거 막 얼마 안 하는 거 가지고 막 몇 억짜리 전차 부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드론으로 전쟁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든 무기인데 당연히 드론 방어 체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차 자체가 방어 능력이 부실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거를 많이 부쉈다는 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반대도 많아요. 그 반대도 있는데, 이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전차 운용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얻어맞은 것도 있다. 그게 너무 언론에 많이 나와서 마치 전차가 요즘 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전차는 밑에 적혀있듯이 보병이랑 공군 전력만으로는 전선을 못 뚫고 나가요. 전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폭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병은 전선 돌파력이 전차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전차가 같이 있어야 전선 돌파력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보병이 전차랑 같이 움직이면서 전차가 보병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죠. 항공전력은 보병 머리 위에 포탄을 떨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옆에서 보호를 못 해주잖아요. 정리를 하면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죠. 평화비단이 끝나고 군비 증강이 되고 있다. 무기에 돈을 많이 쓰게 된다. 근데 마침 한국 방산이 수출 경쟁력이 있다.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 성능도 좋다. 표준도 호환이 된다. 현재 생산 기술 인정 조건으로 넘겨주기까지 한다. 수출 수입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조건들이다. 그리고 방산업체들에게는 수출은 전방 시장의 확대다. 원래 무기를 팔 수 없는 시장이고 존재하지 않는 시장인데 비싸게 사가고 많이 사간다. 라는 거. 그리고 전차는 여전히 필요하다. 드론에 부서지는 장면을 많이 봤지만 여전히 필요하다. 재래식 전력을 유기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게 현대전 모자이크 전쟁이다. 라는 거고, 3.5세대 전차 중에서 제일 싸고 성능도 비슷하고 캐파도 남아있고 바로바로 갖다 줄 수 있다. 라는 게 현대로템 K2 빅버다. 이게 현대로템을 사는 이유고, 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할 건데 조금 디테일하게 다 볼 거거든요. 일단 로데이터 수집할 건데, 이거는 저희 앞에 모델링 붙어 있는 강의에서 어떻게 수집하는지 방법을 배웠을 거고, 제가 직접 수집하는 걸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들을 다 넣어놓고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이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기업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조금 퀵하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탑라인을 추정을 빡세게 하고 이제 비용 추정하고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요번에는 비용 추정이 많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마진을 다 불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용을 추정하는 게 되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상장 기업은 그렇지만 이 탑라인을 어떻게 추정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타겟 멀티플을 쓰게 될 거고, 이거는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랑 같이 비교를 해볼 거예요. 지금 사업부는 이렇게 세 개거든요. 디펜스, 레일, 에코플랜트인데 거의 디펜스 얘기만 했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엑셀로 이동해서 같이 볼 거고,
그래서 레일이랑 에코플랜트는 간단하게 추정하고 디펜스도 수주장고 기반으로 추정을 할 거지만 우리나라도 K2 4차 형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추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폴란드 수출 물량 기반에서 할 건데 조금 더 그 수출이 일어날 국가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메모로 좀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좋을 텐데 이거는 사실 모델링 상으로 숫자에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추정은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엑셀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결국 도구거든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산출합니다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들어갔고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고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거 맞춰서 그냥 쭉쭉쭉쭉 따라가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도구인 거죠. 그래서 그 도구 안에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표현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완전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증설 이만큼 될 거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고 가격이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고 매출 인식도 이렇게 돼야 그나마 컨센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컨센이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알아낸 거죠. 그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가지고 각자 컴포넌트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한 바를 숫자로 나타낸 거고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가정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실은 밸류에이션이나 모델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의 오해와 실수에서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좀 봤잖아요. 실수할 영역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컨센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오해도 생기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를 통해서 오해와 실수를 찾는데 밸류에이션이나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저는 저런 브레이크다운들 숫자들이 최종적인 결과물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숫자가 어떤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컴포넌트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저 숫자가 나오게 되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